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공기와 한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 공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내 공기적인 측면에서는 실내 공기 오염 원인 이런 부분은 학설적인 측면 여러분들이 간략히 한번 읽어만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내 공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학습하실 거는 CO2, 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의 허용 농도에 대해서만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CO2 허용 농도. 그래서 CO2 허용 농도는 그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에서 허용은 단기간을 기준 잡아온 것이 여기 보통 실내 환경 기준이죠. 보통 이 실내 환경 기준에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0.1% 바로 1000ppm을 기준 잡고 있습니다. 0.1% 1000ppm에서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열 0.1%를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허용 농도는 0.1% 1000ppm이고 보통 CO 일산화탄소는 보통 10ppm이죠. 0.00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ppm 개념이 됩니다. CO는 10ppm이고 그래서 허용 용도 기준은 요걸로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이나 부엌실 이제 허용 용도는 그러면 보통 부엌인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용도를 약간 상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0.5% 정도로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생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인체에 문제를 생기는 것은 기본 4% 이상일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여러분들 두통이 온다든지 또는 하품을 생기다든지 이렇게 졸음이 온다든지 또는 심하면 사망이 이러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내 공기에 필요 환기량을 구할 때 이 CO2 농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탄산가스 CO2 농도와 바로 생리적 우리가 유해 한도를 정리하는 것을 간략히 여러분 한번 봐두십시오. 혹시 7급 이런 시험에는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0.07% 해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속 실내에 있을 때 허용량이 0.07%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허용량을 0.1% 잡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적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0.1%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 허용량하고 많은 사람이 더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0.1% 한기계에 사용하는 것은 0.15% 매우 불량한 것을 인정한 0.2에서 0.5 그래서 0.5 이상이 극히 불량하다 인정하는 경우 한번에서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기 계획적인 측면 한기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한기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 한기하고 기계 한기가 있을 것인데 자연 한기적인 측면하고요. 이 기계 한기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 자연 한기는 보통 온도 차이나 이런 공기 밀도 차이 또는 압력 차이에서 한기하는 것이 보통 자연 한기적인 측면이 되죠. 그래서 기계 한기는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한기 팬이라든지 송풍기나 이런 배풍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보통 기계 한기적인 측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연 한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합시다. 그러면 먼저 보통 이 자연 한기량은 자연 한기량은 어떻게 되는가 간략히 정리하시면 보통 우리가 비례 관계가 있고 반비례 관계 제곱근의 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비례 관계에 속하는 거 자연 한기량의 비례 관계 그래서 비례 관계에 속하는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자연 한기량은 첫째 계구부 면적 개념하고 이 계구부 면적
그래서 개구부 면적이 크면 사실상 한기량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개구 면적과는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저거하고 이제 비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유속.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공기가 흐르느냐, 이 유속적인.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비례관계에 성립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기타 요소는 제곱근에, 자,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나머지는 제곱근의 비례관계가 성립됩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내외 압력차라든지, 그래서 첫째로 내외, 이 압력 차이에서는 제곱근의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측면상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밀도 차이, 밀도 차이에서 한계하는 것은 바로 제곱근의 이제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온도차. 그래서 밀도차나 온도차 이런 것은 압력이나 밀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기가 될 차이는 한계 될 때는 바로 이 압력이나 밀도, 온도차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자연 한계가.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의 비례관계가 성립되네. 그 다음에 이제 개구부 간 수직거리. 그래서 자, 아래와 위의 개구. 그래서 보통 극기구는 아래 뚫고 보통 배기구는 위에 뚫죠. 그래서 그 개구간 이 수직거리, 개구간의 이 수평거리가 아닌 수직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거리하고 자,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자연 한기량은. 그래서 자, 이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요거는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이 개구부는 이제 수직거리 강의인데 보통 이제 건물의 한기는 어떤 건물이 있을 때 보통 이 중성대가 형성이 되는데 압력에 대해서 이 중성대가 형성이 되죠. 압력에 대해서 이 중성대가 형성되는데, 자, 이 압력적인 측면이 자, 보통 어떤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밖에서는 이렇게 힘이 이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이제 중성대가 압력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안에서는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압력이 발생합니다. 압력이. 그래서 이 센터가 이 중성대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개구부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중성대는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부를 위쪽에 많이 설치하면 중성대 위로 딸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설치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보통 자, 이 극기구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이 중성대 아래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높이를 자, 반자 높이라고 봤을 때 기본 잡았을 때 하부 쪽에다가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극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극기구는 하부에 설치해주고, 자, 배기구는 상부 쪽에 설치해주는, 그래서 보통 천장면을 기준 잡아서 일반적으로 자, 80cm 이내 쪽에다가 설치해주는 것이 자, 한기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개구간의 이 수직거리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극기구는 아래쪽에다 뚫고 배기구는 위쪽에다 뚫어주는 것이 한기가 원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략히 이 자연 한기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리고 이제 저거에 대해서 모니터 루프 보조 한기 장치에 대해서는 간략히 한번 읽어 두십시오. 그래서 보조 한기 장치 특히 모니터 루프 같은 거나 벤틸레이터 이 두 가지는 한번 간략히 한번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 한기 보통 이 기계 한기는 자 송풍기나 이제 배풍기 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기계 한기는
극기 쪽은 보통 송풍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기 쪽을 우리가 보통 배풍기죠. 배풍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기를 우리가 해주는 게 이제 기계 한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계 한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면 저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공조설비도 기계 한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기계 한기는 그래서 그 나눌 때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계 한기는. 그래서 기계 한기적인 측면은 보통 이 3종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3종으로. 그래서 보통 제1종 우리가 제2종, 제3종 한기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1종, 2종, 3종 한기로 나누는데 보통 1종, 2종, 3종은 보통 이 1종을 보통 병용식 한기라고도 하고요. 병용식. 2종을 압입식 한기라고 하죠. 압입식. 그리고 3종을 흡출식. 이렇게 칭합니다. 흡출식 한기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1종은 극기 쪽을 갖다가 극기와 배기 쪽을 다뤘을 때 극기 쪽을 갖다가 1종은 기계를 쓴 거죠. 그래서 송풍기를 쓰고 배기 쪽도 기계. 둘 다를 병용했다는 거죠. 근데 제2종 압입식 한기는 극기 쪽은 우리가 기계를 쓰고 배기 쪽은 우리가 자연 한기 쪽을 해준 거죠. 그래서 배기구를 한 형태고, 그 다음에 제3종 한기는 극기를 자연 한기를 하고, 그 다음 배기 쪽을 우리가 기계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양쪽을 병용했다, 병용식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실리압하고는 제1종은 실리압하고는 무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은 보통 이런 무창층이라든지, 창이 없는 건물도 있죠. 무창층 건물이라든지, 아니 지하층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병원의 수술실 같은데,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제1종 한기, 병용식 한기를 보통 채택합니다. 근데 제2종 한기는 보통 기계를 쓰고 보통 자연 배기하는 형태. 그래서 요거는 보통 압입식 한기는 실리압이 보통 마이너스 압이다. 그래서 플러스 압이 보통 요 마이너스 압일 때는 부압일 때 이걸 제3종을 쓰고, 이건 플러스 정압일 때, 실리압이 정압 플러스 압일 때입니다. 그럼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로 강제로 잡아넣는 거고 자연 배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의 무균실 같은데 제2종 한기를 쓰고, 제3종 한기 흡출식 한기는 자연극기실. 그래서 이거는 부압이 걸릴 때, 실리압이 마이너스 압 걸릴 때 화장실 같은데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제3종 한기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방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욕실 같은데 화장실 이런 부분에 제3종 한기를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측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향 한기다, 하향 한기 이제를 구분해 주시면, 상향, 하향의 차이점은 이걸로 기준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향 한기하고 하향 한기는 기본적인 상향 한기적인 측면과 하향 한기. 상향 한기의 개념은 이것이 상향 한기죠. 그래서 이제 건물에 이제 극기를 갖다가 하부 쪽에서 하고요. 극기를 하부 쪽에서 하고, 이 배기를 상부 쪽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상향 한기라고 합니다. 상향 한기는
이 바닥의 먼지가 상승해서 제실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상향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향향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실자에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이거는 난방 같은 데 많이 채택하고 있다. 난방을 할 때는 이런 상향향기 쪽이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식당 같은 데 보통 상향향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식당 이런 부분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향향기는 이 개념을 하향향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극기 쪽을 갖다가 상부에서 하고요. 극기를. 배기 쪽을 갖다가 하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이것을 하향향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방할 때는 보통 이 하향향기 형태를 보통 하게 되죠. 냉방일 때. 보통 냉방은 그래서 에어컨이 내뿜는 부분이 위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기량 계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한기량을 좀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식을 조금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한기 횟수 개념. 한기 횟수. 자, 한기 횟수는 필요 한기량을 갖다가 자, 그 공기량을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누어 준 거죠. 필요 공기량, 필요 이 한기량, 공기량을 갖다가 공기량을 갖다 실의 용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게 이것이 소요 공기량, 필요 한기량을 자, 이렇게 나눠준 게 되겠죠. 그러면 그 필요 공기량, 한기량 개념은 실의 용적에다가 곱하기 한기 횟수를 해준 개념이 되죠. 한기 횟수를 자 곱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법령에서 우리가 조금 정하고 있는 이 한기 횟수를 하나만 해드리면 대표적인 신축 오피스텔 같은 있죠. 신축 이 공동주택 등에서 한기 횟수 기준을 갖다가 얼마로 잡고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옛날에 법령이 0.7에 있다가 여기 바뀌어서 0.5회로 바뀌었는데 시간당 0.5회 시간당 0.5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0.5를 2시간당 보통 한 번 정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데 그래서 실의 용적을 알면 이 한기의 수를 곱해서 필요 한기량, 공기량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요 한기량을 자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자 요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가스 농도를 이용해서 이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방법이죠. 한기량. 그래서 이 필요 한기량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때 그래서 이 보통 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제 이 탄산가스 이 발생량 이 탄산 CO2 탄산가스 이 발생량을 갖다가 자, 보통, 그래서 실내 허용용도, 실내 CO2, 실내 탄산가스 CO2 허용농도에다가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기, 실외 CO2 농도로, CO2 농도로 우리가 나눠주시면 됩니다. 빼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여기 이제 필요 한기량 구하는 개념입니다. 필요 한기량.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 한기량 개념은 실의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알면 실의 용적 한기 횟수를 곱해서 산정해도 되고요. 그다음 혹시 CO2량이 나오면 자, 이 탄산가스 발생량을 분자에다 두고 분모에 CO2 허용 농도를 앞에 두시고 뒤에 외기 자 CO2 농도를 빼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필요 한기량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준비를 한번 해 두십시오. 특히 7급이나 이런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바뀐 이 법령과 관련돼서 언급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간략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준비해 두십시오. 다음에 이제 제3편 건축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자, 건축사는 지금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서양 건축사하고 한국 건축사. 그래서 이제 최근 흐름이 요 문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나 7급이나 거의 서양 건축사 한 문제, 그리고 한국 건축사 한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씩 거의 아주 딱딱 배분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 흐름이 다른 분야를 좀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적인 측면이지만 이런 설비 그리고 법규 이런 문제를 많이 배분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건축사 문제가 자꾸 축소되고 있죠. 양에 비해서는 문제가 한 문제씩 밖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참작하시고 세부적인 이렇게 흐름을 특징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양 건축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건축사. 이 서양 건축사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연도표를 하시면서 흐름을 순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학습을 우리가 하는 건 순서도 한번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서양 건축에서는 원시 건축부터 먼저 이루어지겠죠.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원시 건축이고요. 원시 건축에서 원시 건축은 옛날에 저런 거 있죠. 스톤헨지 같은 이런 거성 문화와 관련된, 그래서 종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신앙생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원시 건축이 그때 형성됐고, 그다음에 이제 원시 건축에서 나가서 이제 된 것이 바로 이집트. 우리가 3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과 관련돼서 이집트 건축을 고대로 봐주고 있죠. 얘가 고대 개념 이집트. 그때 종교와 관련돼서 피라미드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마스타바라는 이집트와 관련해서 이집트 이제 다음을 우리가 봐둘 것이 그리스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일반 고전 건축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 부분,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고전으로 봐줄 수 있는 게 그리스하고 로마 건축이 되겠죠. 로마 부분, 이것을 보통 고전 개념으로 봐주고 있죠. 고전 건축 개념을 그리스와 로마로 이제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서 이제 흘러가서 이제 다음에 이제 중세로 이제 넘어가는데, 중세 건축에 해당된 것이, 그래서 이제 순서는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건축에서 이제 다음에 가는 것이, 보통 흘러간 것이 로마 건축 다음에 초기 기독교죠. 초기 기독교. 그래서 보통 초기 기독교부터 보통 중세로 잡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세 보통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중세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 다음에 보통 비잔틴 건축을 보고 있죠. 비잔틴 보통 비잔틴 건축은 나중에 이 사라진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비잔틴 문화가 동서양이 조금 합쳐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센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가 되겠죠. 로마네스크 건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이고, 그 다음에, 자, 고딕 건축이래죠. 그래서 보통 고딕까지가 기본적으로, 자, 요것을 보통, 여기서 요까지를 보통 중세 개념으로 봐주고 있죠. 여기를 중세 개념으로 봐줍니다. 중세. 그리고 이제 근세대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근세 건축을 르네상스 개념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부흥 운동이 르네상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코, 로코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코. 그 다음에 로코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여기를 보통 근세라고 잡죠. 여기 흐름을 근세 건축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근세. 그리고 이제 근세 건축에서 이제 가도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도기 건축으로 넘어갑니다. 가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근대, 현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대 건축. 그리고 현대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순서상은 여기까지는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중세의 흐름까지는 정확히 순서 입각해서 우리가 봐두면서 거기에 이제 특징을 앞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세까지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봐두십시오. 그럼 중세 건축, 그래서 이제 원시 건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거성문화죠. 예, 거성문화. 원시 건축은 거성문화가 기본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죠. 거성문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거성문화에서 잡고 있는 것이 거성문화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스톤헨지. 여러분들 영국의 스톤헨지가 대표적으로 거성문화의 기본으로 봐주시면 될 겁니다. 거성문화. 그리고 뭐 이집트 건축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분모 이때는 분묘 건축이죠. 예. 분묘 건축이 이집트에서 많이 활성화되었죠. 분묘 건축. 그래서 기본적인 초창기는 이제 마스타바였죠. 마스타바에다가 그다음에 이 마스타바에서 자꾸 이제 변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미드가 이런 분묘 건축이 이집트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그래서 여기와 이제 관련된 오벨리스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분묘 건축이 이집트의 흐름이었다. 간략히 기억하시고 세부적인 건 앞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하면 대표적인 것이 신앙 관련된 게 신전과 관련된 게 많죠. 그래서 보통 그리스 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항상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는 그 점을 명시하면 파르테논 신전. 이 신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떠올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거기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부유적인 공중 목욕장도 지었고 원형 투기장 이런 걸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신전 개념상 알아둘 거는 판테온 신전. 판테온 신전이 신전에서 대표적이죠. 판테온 신전을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건축에서는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통 법정이라든지 상업 교육수역 같은 바실리카 정도 기억하시고, 바실리카. 아니면 공중 이런 목욕장 같은 경우, 목욕장 아니면 원형 투기지. 그래서 원형 투기장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거 보니까 엄청난 그 노예들의 힘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간략한 이런 건축에 대해서는 이런 걸 조금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좀 봐두실 내용들이 성당 개념이 기독교니까 많겠죠. 그래서 보통 성피터 성당이라든지 성피터 성당 대표적인 우리가
기독교 관련 성당적인 측면 관련이 아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실리카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초기 기독교의 보통 대표적인 뭐 건축 형태가 될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비잔틴에 관해서 동성 문화가 합쳐지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성당 개념이 비잔틴과 관련해서 성소피아 성당 개념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사라센에서는 보통 이슬람 제국에서 보통 이 모스크가 보통 있었죠. 이 모스크. 또 사라센 제국하면 또 것이 모스크를 또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네스크는 로마풍이란 뜻이죠. 로마적이다 또는 그래서 로마가 붙었죠. 로마적이다 또는 로마풍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피사의 성당에서 그 피사의 사탑 있죠. 피사의 사탑 성당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이것이 뭐 대표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고딕 양식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축 흐름이 여러분들 영화에 자주 나왔던 노틀담의 고추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파리의 이 노틀담 성당, 노틀담의 성당. 자, 이것이 뭐 대표적인 건축물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걸 서열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순서하고 같이 입각하면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나 분명 형식 이런 부분을 하나씩 포인트를 잡아서 자, 우리 흐름상 공부를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아닌 이 순서 가지고 나열해서 뭐 성당이나 이런 것을 신전을 열고 해서 시험을 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비를 우리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을 잡으면서 그래서 이 순서와 관련된 걸 출제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학습을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별 이제 특징에서 시대별 특징과 관련해서 원시시대 건축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시시대 건축은 구석기, 신석기 많이 했었죠. 그럴 때는 동굴 주거 하다가 운막집 이런 데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 농업이나 이런 목축업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거는 이제 하다가 동굴 주거 가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점토나 이런 거 수상 주거, 석축 주거 이런 걸 많이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서 그러면 그 당시에서 이제 간략히 기억하실 것은 저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고인돌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돌men 이런 고인돌이 분묘 건축이죠.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우리가 분묘 건축으로서는 고인돌, 돌men 개념이 있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때 분묘 건축으로서는 고인돌, 분묘 건축 개념상 우리가 고인돌이 여기에 해당되죠. 고인돌, 돌men 개념이 원시 건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두실 것이 이제 고대 건축. 자, 이 고대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 고대 건축. 자, 고대는 보통 우리가 문명의 발상지에 관련된 건축들이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자,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과 관련돼서 자, 이 고대 문명 중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걸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대 건축 중에서 이집트 건축의 특징, 이집트는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분묘하고 신전과 관련된, 자, 우리가 태양신과 관련된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묘나 이런 신전 건축이 유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분묘라든지 분묘나 이런 신전 건축이 자, 유행이 됐던 것이 보통 이집트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보통 저것도 없었는데, 나일강을 이용해서 석재를 운반해 많이 했죠. 주변에는 다 사막이고 그랬는데,
석재도 없는데 많은 걸 석재를 썼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재료가 일반 석재라든지 석재나 아니면 저런 걸 뭐였죠? 이 점토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점토. 사용 재료는 이런 석재나 점토를 많이 사용해서 건축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집트 건축의 특징이 색깔을 많이 했죠. 이 채색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보실 때 채색한 걸 많이 보셨습니다. 채색 문화였다는 걸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때 보통 이제 종교적 관점이 많았었죠. 이집트 문화는 이 종교적 관점적인 측면으로 흘러가면서 자 보통 죽고 이 내세관 사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내세관이라든지 이런 적인 측면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보통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안에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잡아넣는 이런 형태가 많았었죠. 이 내세관을 믿었다는 점이 이집트 건축의 특징이죠. 그리고 신화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화들. 그래서 이런 것에 이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에 보통 이 이집트 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기본으로 잡아두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집트 건축을 살펴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분묘 건축적인 측면에서 이 분묘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분묘. 그래서 분묘 건축에서는 보통 영어 불멸 사상이 우리가 적용이 돼서 초창기에는 이 마스타바였었죠. 마스타바에서 그 다음에 피라미드로 우리가 옮겨가죠. 이런 이제 건축이 형성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마스타바는 여러분들이 뭐 삼각형 형태는 아니었었죠. 약 75도 기울기를 가진 형태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뭐 피라미드 형태로 자꾸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피라미드의 발달 과정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피라미드 발달 과정. 그래서 피라미드는 제일 먼저 이 마스타바에서 출발해서 피라미드가 그래서 보통 단형 나오죠. 스텝 피라미드가 그쳐서 스텝 피라미드. 그 다음이 굴절 피라미드, 밴드 피라미드. 우리가 보통 굴절 접는 굴곡하는 것을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밴드 피라미드. 그래서 일반 카멘 피라미드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피라미드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그래서 마스타바에서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 먼저 단형 이 스텝 피라미드가 먼저고 스텝 피라미드 단형 피라미드가 먼저 그 다음이 밴드 그리고 카멘 피라미드 형태로 가죠. 카멘. 그래서 순서 마스타바를 먼저 해서 마지막에 일반형 카멘 피라미드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마스타바, 스텝, 밴드, 카멘 요 순서. 자, 피라미드의 순서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정건축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 신정건축은 뭐 장제신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신전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체 보관 개념의 장제신전이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예배신전, 태양신을 하는 예배신전하고 간략히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체 보관소 개념의 장제신전과 태양신을 모시는 예배신전, 그래서 암몬신이나 이런 것을 모시는 신을 모시는 예배신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개념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이제 실내를 거기 정리해 놨습니다. 건축에. 그래서 마스타바하고 피라미드의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피라미드 이제 보통 단형 피라미드, 스텝 피라미드의 대표적인 조세로 왕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굴절 밴드 피라미드, 굴절형 피라미드인 밴드 피라미드는 스네프르 왕, 그리고 카멘 일반형 피라미드의 바로 카멘 피라미드의 쿠프 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 그 왕에 대해서 피라미드와 관련된 왕명을 우리가 정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앙굴분묘에서 분묘 근청 중에 앙굴분묘는 베니하산의 분묘 신전의 앙굴분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앙굴분묘는 그 베니하산의 앙굴분묘 체크를 한번 분묘 신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전은 간략히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신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했죠. 장제신전과 예배신전. 그래서 장제신전하고 예배신전을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십시오. 어떤 것이 장제신전이고, 장제신전 시체를 보관하는 개념이었고, 예배신전은 신을 모시는 것이 보통 예배신전인데, 그 신전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렐 바리 헵산 신전이나, 그래서 그 다음에 특히 거기 장제신전 중에는 그 데렐 바하리 합셋수트 여왕 신전이죠. 요거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신전은 암몬 신전이 대표적으로 예배 신전에 해당되면서 그 구분 좀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제 신전이 좀 길죠. 명칭이 좀 긴 것이 장제 신전이고 예배 신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예배 신전하고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앞쪽에 이제 관련된 오벨리스크나 스핑크스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을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서아시아 건축 개념이 나오고 있죠. 서아시아 건축. 그래서 서아시아 건축에서는 간략히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서아시아 건축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루어진 건축. 그래서 보통 서아시아 건축을 메소포타미아 건축이라고도 칭합니다. 서아시아 건축 또는 메소포타미아 건축. 그래서 티그리스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건축에 의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 재료가 벽돌을 보통 많이 했죠. 햇볕에 말린 이 벽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벽돌을 많이 이용한 것이 보통 서아시아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치나 일반 볼트 기법을 해서 이 계급물을 갖다가 설치를 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이나 천문대 건축이 유행했다. 이때는 서아시아는 궁전하고 천문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문학과 관련돼서 지구라트가 성탁 개념이 있었다는 점 기억을 하십시오. 지구라트 하면 서아시아 건축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라트의 개념이 보통 종교 개념도 되지만 천문학 두 가지 측면을 알죠? 그래서 이제 지구라트는 그래서 신의 거소란 개념으로 지어진 탑이 바로 지구라트 개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의 거소이자 천체 간척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지구라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가 실제로 남북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추분하고 충분히 길이가 똑같아 되는 지점에서 보통 어떤 그 줄점이 동쪽 모서리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관측을 정확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위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의 지구라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건축으로 가서 이 고전건축에는 이 그리스하고 로마 이 두 가지를 보통 고전건축에 잡아줍니다. 고전건축 범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이 특히 뭔가 하면 신의 건축, 신의 주거 개념 많죠. 그리스 하면 영화에도 보면 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의 주거 개념으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제 신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건축의 특징, 그리스 건축 특징하면 이 그리스의 건축은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 건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적인 측면은 석재를 많이 이용했고요. 재료는 석재를 많이 이용했죠. 석재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재료의 개념은 석재를 썼고, 그 다음에 신의 주거의 신전 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신전 건축, 신의 주거 개념이죠. 예. 신이 주거한다는 개념으로 많은 이 신전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기둥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죠. 기둥에 기둥 양식 오더를 많이 해죠. 기둥 양식. 그래서 기둥 양식 오더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반 도리아식 오더나 또는 이온화식 오더 이런 것은 오더가 많이 활용이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착시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에 착시 교정 형태가 많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타시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그리스 건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실 것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둥 양식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도리아식 오더는 보통 남성적이죠. 이 남성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둥 양식 중 도리아식 오더입니다. 그래서 남성 신체의 보통 비례해서 힘에 유추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다시피 약간 남성적인 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리아식 오더가 됩니다. 그래서 남성 신체에 비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신전이 바로 파레토논 신전이 남성적인 바로 도리아식 오더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고, 그 다음에 이온화식 오더는 보통 이온화 지방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해서 보통 이온화 오더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온화 오더는 보통 약간의 유연한, 우아하고 경쾌하고 유한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약간 그런 개념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이온화 오더의 개념은 약간 동방의 여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 이온화식 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 대표적으로 아레테스 신전이나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린트식 오더가 보통 주두에다가, 주두는 이 부분, 머리 보강되는 부분을 우리가 주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두 부분에 아칸더스 나뭇잎이 있죠. 이것을 모양을 건드린 것이 바로 코린트식 오더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오더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건 아테네, 이런 퐁탑,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신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 학습을 해둬야 될 것은 그 파레테논 신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이 파레테논 신전은, 그래서 보통 아까 도리아식 오더로 지어졌다 했죠. 도리아식 오더로 지은 것이 보통 파레테논 신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착시 교정을 위해서 우리가 썼던 개념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라이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베헐린 기둥,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엔타시스, 이런 부분에 착시 교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보통 엔타시스 기법이 쓰인 것이 보통 베헐림이죠. 베헐림 기둥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라이저는 수평기에 된 부분을 중앙 부분을 약간 올라가게 처리한 게 라이저 기둥이고, 그래서 라이저하고 그 두 가지 개념을 간단히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로마 건축부터 해서 우리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